지혜 다락방 김미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지혜 다락방.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멘탈 연구가 김상훈 씨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화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화 가운데서 특히 대표적인 그 감정이죠. 화. 이 화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 그리고 방청객들이 이번 시간에 어떤 걸 중점으로 두고 들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무엇보다도 이 근원적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근원적인 이치를 모르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정을 자칫해서 억누르게 되거나, 그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은 이 억눌린 감정이 결국에는 그 내 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시켜 버리거든요. 억눌리는데도 이 감정이 억누르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몸의 병으로 증세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두운 현실로, 이제 눈앞의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속의 감정을 잘 풀어줘야 현실도 밝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 오늘 질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왜 날까? 먼저 몇 장의 사진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끼리 추월 경쟁을 벌이다가 한 운전자가 홧김에 차를 급조등해서 다른 차 앞에 급정해서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이 때문에 여러 명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형제 간에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한 형제가 홧김에 집에다가 방화를 해서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음번 사진은 그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부부싸움 끝에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화가 치민 남편이 경비행기를 몰고 자택에 돌진해서 집이 크게 망가진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그 화는 그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화났던 일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아마 상대로부터 무시당했다, 이렇게 느꼈을 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상대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왜 화가 날까? 우리 머릿속 한가운데, 두뇌 한가운데는 생존을 책임지는 그 아미그달라라는 작은 그 두뇌가 있는데요. 이 두뇌는 일명 5살짜리 꼬마, 5세 꼬마로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감정이 5살까지만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5살짜리 꼬마가 내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분류해서 빨간 불을 켜게 됩니다. 빨간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온몸에 혈관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에 미치면은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죠. 예, 이제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피를 막 뿜어내게 되겠죠. 이게 온몸으로 뿜어내게 되는데 이 피가 온몸에 혈관을 타고
뿜어져 나가는데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에 이제 피가 막 뿜어져 나가면은 이제 힘을 느끼게 힘이 솟구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난 사람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평소보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가 근육에 몰리기 때문인데요. 근데 화가 났을 때 이 또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쾌감 호르몬인 이 도파민입니다. 화를 이렇게 분출시킬 때는 속이 후련하죠. 여러분이 화가 났다가 막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화를 막 터뜨리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얘라 내친 김에 다 쏴질러 버리겠다 하고서 막 그냥 뿜어내면은 이게 속이 후련합니다. 시원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움을 몰라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누가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겁이 없기 때문에 뭐 물건을 막 아끼던 물건도 막 때려 부시고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근육에는 힘이 솟고 그 이제 아픈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살도 하고 홧김에 그다음에 이제 살인도 저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폭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화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화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점심을 먹고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천천히 그 우체국 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쪽에서 한 여직원이 저기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여직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손을 흔들었는데 이 여직원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분명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세게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못 알아봐요. 근데 분명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야 그래서 좀 이제 당황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는데 그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참 괘씸하다.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솟아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조금 사귀었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회사 주변을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여직원이 앉아 있어요. 그 여직원을 보니까 더 화가 치밀죠. 왜냐면은 화를 제공한 원인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겨서 화가 나는데 화를 꾹 참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다시 마주치면 그 순간에 화가 더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직원을 보고 이제 조용히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괘씸한 생각이 또 들어서 근데 왜 아까는 모른 척했어? 그랬더니 아까는 제가 안과에 가던 중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여직원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평소에는 안경을 안 끼고 컨택 렌즈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알아차렸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여직원이 그 컨택 렌즈를 끼다가 염증이 생겨서 아마도 치료를 받으러 갔었던가 보구나. 근데 이렇게 원인을 아는 순간 화가 싹 사라지죠. 예. 순식간에 사라지죠. 모든 화가 그렇습니다.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없으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화. 지속적으로 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주로. 직장에서도 그렇죠. 네. 예. 직장 상사랑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직장 상사가 저를 혼내는 일이 있어도 저는 이제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계속 마주쳐야 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렇죠. 이제 직장 상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배우자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는 뭐 주말에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안 보고. 근데 집에서는 그 배우자는 늘 마주치죠. 아침에도 마주치고, 잘 때도 마주치고, 또 밤에도 마주치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한 그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 그 친정 어머니가 그 희수연 77세 그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저 어머니가 희수연을 맞았는데 한 50만 원쯤 보내주면 어떨까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일거에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장모님한테 50만 원 보내드려야 되냐. 처남이 있는데. 그게 몹시 화가 나죠, 아내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달이 지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50만 원을 선뜻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엄청나게 열이 받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화를 제공한 사람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마주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참았던 화가 이제 자극을 받으니까 더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화를 더 꾹꾹 눌러놓게 되죠. 꾹꾹 눌러놓으면은 더 거세게 일어나요. 그러면 더 세게 억눌러야 돼요. 그럼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꾹 참았던 화를 터뜨려야 이게 시원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의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화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사라진다. 자, 남편이 이기적이다. 자기 것만, 자기 어머니만 챙긴다. 내 어머니는 안 챙긴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나는 무시당했다. 남편은 이기적이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들어있나?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남편은 이기적이다. 나를 무시한다. 이 원인이 되는 생각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죠. 예,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원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화는 한꺼풀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화가 이렇게 해서 누그러지더라도 남편을 또 만나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 또 열받죠. 그런데 그럼 남편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남편, 화를 제공한 남편을 내가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그러면 남편은 어디에 들어있냐? 내가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남편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남편이 떠올라요. 남편이 이기적으로 대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이 돈 50만 원을 딱 주고 자기 어머니한테는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는 50만 원 달라니까 싫다.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죠. 그 이미지가 딱 그 생각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함께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그 장면도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남편도 역시 내 마음속에 있구나 라고 알게 되죠. 화를 일으킨 원인 두 가지가 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생각도 내 마음속에 있고 남편이라는 작자의 그 이미지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이렇게 되면 화가 이제 많이 누그러지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밥을 먹을 때 남편과 마주하고 밥을 먹으면 또 화가 치밀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장면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현재 장면이 진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저 100m 상공에서 내려다보세요. 1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면은 거기 나도 있고 남편도 있고 밥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100m 상공에서 보면 100m 상공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보는 건 누굽니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100m 상공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더 높이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요. 저 10,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더 티끌만하게 보이겠죠? 그럼 화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시간상으로도 10년 뒤의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10년 뒤의 시점에서 이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던 이 남편이 앉아서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이 장면 이걸 한번 그 10년 뒤, 20년 뒤 시점에서 한번 여기 보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그 장면 속에 나도 들어있고 남편도 들어있고 그럼 이 모든 게 현재의 순간에는 생생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저 거리를 멀리서 보거나 시간상 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화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번 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그 모든 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남성이 길을 걷는데 두 여자가 뒤에서 따라오다가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남자 키가 너무 작다, 정말.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내가 자기들한테 무슨 말을 건 것도 아닌데 왜 저런 비웃는 말을 하나? 화가 치밉니다.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나는가? 화가 난 원인이 되는 생각이 뭔가? 모든 것은 반드시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속의 생각으로. 원인이 되는 생각이 뭔가? 저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저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생각과 함께 그 이미지도 같이 떠올라요. 두 여자가 내 뒤에서 키득거리는 그 장면도 같이 떠올라요. 그 두 여자가 키득거리는 그 장면, 그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야. 저 여자들이 나를 비웃는다는 그 생각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저 여자들이 나를 보고 정말 키 작다, 그지 하고 키득거리는 그 모습도 역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가 되는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죠. 그럼 화의 원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화를 남한테 돌리지 않게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아니까. 남을 탓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사라진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나한테,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이 상대 남한테 화를 돌리지 않게 된다. 말이죠. 이번에는 그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일인데요. 이 한 백화점 매장에서 어느 날 여성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손에 그 유아용 신발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반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잘 살펴보니까 반품 기간도 이미 경과를 했고 또 많이 신었던 신발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반품 규정을 설명해 주면서 이럴 경우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거는 이 가죽 제품이 불량이다. 이건 불량품이다. 이 돈 가치를 못 한다. 난 불량품을 신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랬더니 막 막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막 자기가 들고 있던 뭐 물건도 막 이렇게 집어던지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럴 경우에 무지무지 화가 나죠. 왜?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니까. 나는 공격을 당한다. 나는 공격을 당하고 있고 상대는 나를 공격한다. 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생각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동시에 저 남성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그 이미지도 같이 들어있죠. 예, 생각만 딱 떨어져가지고 생각은 따로 있고 이미지는 안 들어있고 이런 게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 그 이미지, 일어난 이미지가 같이 떠올라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생각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그 상황이 벌어진 그 장면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도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저 말씀드렸죠. 저 100m 상에서 쫙 보면은 그 사람도 역시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10년 뒤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또 역시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그 화가 나지 않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습니까? 화가 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말고도 현실은 바뀌지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근원적인 이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은 아주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철석같이 믿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현실은 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아주 축소돼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지가. 축소된 이미지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두뇌에 증폭이 돼서 이게 펼쳐지는 겁니다. 커다랗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 저게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겠죠. 아까 이제 100m, 1000m 상가에서 쫙 내려다보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10년 뒤, 20년 뒤, 그럼 100년 뒤 내 몸이 죽은 뒤에 되돌아봐도 역시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시야를 좁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밖에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어요.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 그 엄마 이야기인데요. 그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다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기 이제 저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 저 생생하게 아실 텐데요. 그렇게 힘이 드니까 남편이 귀가하면 이제 털어놓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뛰고 싸우고 정신없다. 이거 매일 이러니까 나도 쉴 틈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귀가해서 남편은 또 남편대로 나도 직장 생활에서 힘들다. 나라고 편히 쉬는 줄 하냐. 근데 집에 와서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그런 소리, 피곤한 소리 하면 나도 더 짜증난다. 그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더 화가 나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을 촉발시키는 그 5살짜리 꼬마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두뇌 속에. 감정이 나이가 다 5살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는 안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어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이해해줘. 나 좀 알아줘. 인정해줘. 사랑해줘. 이런 얘기인데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이제 나도 힘들어. 그러잖아요. 나도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사랑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존을 책임진 두뇌, 이 아미그달라 5살짜리 꼬마는 오직 나만 알아요. 나의 생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생존하든 말든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나부터 생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야를 넓혀서 보지 않으면은 그 진정한 사랑을 베푸지를 못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 두 사람이 만날 때도, 남녀 만날 때도 똑같은 이치로 만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덜 볼 것인가. 이 경제력은 어떻고, 그 다음에 가족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장래는 어떻고, 이런 걸 다 따져봅니다. 그 남편도 마찬가지, 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는 이유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자식들이 또 잘 되니까 남자는 주로 이제 예쁜 여자를 또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예쁜 여자를 구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자식들이 예쁜 배우자를 만나야 자식들을 낳아도 또 예쁘면 또 사회적으로 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여자는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또 자식들이 고생을 안 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생존과 관련된 그 관심사들을 따져가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내 생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또 남편은 아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가, 이런 거를 그 계속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존 그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게 된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을 못 느끼면 아내는 내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거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도 그럴 바에는 나도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지금 좀 늦긴 늦었지만. 그래서 이 감정의 근원적인 원인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못 받느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같이 사는 거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은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떨어져 버리는 거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근원적인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겉보기에는 어른이지만은 마음속에는 5살짜리 꼬마가 들어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5살짜리 꼬마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틀림없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사랑은 사랑이지만 인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남자는 인정을 해줘야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예.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해주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을 안 해주면은 나는 사랑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여자는 말 그대로 사랑을 해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권력을 잡아야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점잖은 것 같지만 사실은 5살짜리 꼬마가, 마음속에 있는 5살짜리 꼬마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바쳐야 아내가 이제 능력을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속으로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아내한테 사랑받는구나, 기분 좋다. 그래서 더 신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그건 90살 된 할아버지들,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느끼면은 그 화가 나요. 예, 그래서 그 일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만 딱 90살 된 할머니가 딱 빼놓고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문을 탁 열어보고서 이것들이 나만 쏙 빼놓고서 식사를 안 해? 그럼 삐지죠? 네. 똑같습니다. 5살짜리 아이도 자기만 빼놓고 밥을 먹으면 화가 나죠. 예. 그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5살짜리 꼬마가 들어있다. 모든 감정의 뿌리는 5살짜리 이 꼬마다. 화의 뿌리도 5살짜리 꼬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만사형통입니다. 네. 근데 이 화를 받아들이려면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제 화가 막 치밀잖아요. 아까 이제 화가 치밀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를 막 뿜어내고, 그러면 혈관이 팽창하고 눈이 충혈되고 막 그 힘이 솟고, 그 다음에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누가 때려도 안 아프고 막 겁도 없어지고, 그래서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까 그 경비행기를 몰고 자기 자택에 이렇게 돌진하는 사람 봤잖아요. 그 사람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번 돈을 모아서 산 집이고 또 경비행기인데 그거를 홧김에 그냥 돌진을 해버려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이게 분비가 되면
이 겁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가 이게 치밀 때는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화를 이렇게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왜 쉽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은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으로 어떻게 화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퍼져나가는 그 반응만 이 몸이 느끼는 거지 화 자체는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3, 4m 밖의 공간, 3, 4m 밖의 공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 3, 4m 밖의 공간도 우리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끝없이 넓어져요. 아까 왜 10,000m 상공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고 10년 뒤, 20년 뒤의 시점에서도 나를 되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 마음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억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10,000년 뒤의 시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뒤 내 묘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100만 년 뒤의 시점에서.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물질이라는 몸이라는 물질로 이렇게 경계선을 쳐놓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몸이라는 물질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계선을 딱 쳐놓고 나는 피부까지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머리 두개골 이 속까지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체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이 3, 4m 밖의 이 공간에서 화가 이렇게 솟아오를 때 이 공간에서 화가 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 그 화가 이렇게 물결치는 거를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화를 받아들일 때 누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받아들여야죠. 예. 마음에는 경계가 없으니까 화가 이렇게 물결치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몸으로는 이 어떤 감정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단단한 물질인데 어떻게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마음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화를 받아들인다 하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예. 혹시 그 화가 제 마음 속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예. 제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실용적인 질문 하셨습니다. 자, 이제 화가 그러니까 치밀어 오를 때 이제 공간을 넓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몸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화를 가둬놓게 되는데 내 마음의 공간이 예를 들어서 3m, 4m, 5m까지 넓어졌다. 그 다음에 방 안 크기만큼 넓어졌다. 그 다음에 건물 크기만큼 넓어졌다. 서울 시내만큼 넓어졌다. 또 한국만큼 넓어졌다. 지구만큼 넓어졌다. 이렇게 계속 공간을 넓혀나가면은 화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넓혀가면서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화가 치밀 때 가장 먼저 이제 화의 원인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떠 있는가 하고 머릿속의 공간을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머릿속의 공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공간에는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마음의 공간을 방 안 크기만큼 한번 넓혀볼까 하고서 이렇게 넓혀보세요. 그러면 공간이 확 넓어지면은 이 화를 관찰하기가 더 쉬워지죠.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이 넓은 공간에 이 화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넓은 공간에서. 그 다음에 더 넓혀서, 그래서 이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선생님 뭐, 우리나라만큼 넓어졌다. 그러면 이 넓은 공간 속에서 화라는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만일의 경우에 화의 원인이 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가, 떠오르는 생각을 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은 전혀 지장을 안 받죠. 왜냐하면 그 공간 속에서 생각도 떠 있고, 감정도 떠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은 그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화의 영향을 안 받죠. 그죠? 아주 쉽죠. 그거는 조금 연습만 하면, 조금만 연습하면은 모든 감정에서 아주 자유롭게 돼요. 그게 바로 명상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제 누가 만일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 살쪘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예. 네가 본데 남이 살쪘건 말건 무슨 코멘트를 하냐. 근데 나는 살찌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도 있죠. 또, 빼빼만한 사람들. 빼빼만한 사람들은 너 살쪘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오히려. 네. 나는 빼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살쪘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설사 살이 쪘다 하더라도 나는 살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누가 지나가면서 너 살쪘구나 이렇게 말을 해도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사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거부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쪘다는 말에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그 생각을 싫다고 분류해서 꽉 억눌러 놨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찐 거 싫어 하고 이렇게 억눌러 놨죠. 억눌러 놓는 이유는 내가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는 살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생각을 꽉 억눌러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억눌러 놓은 생각을 남이 지적하면 화가 나죠. 왜냐하면 들키니까. 창피하다고 내가 억눌러 놓은 생각을 들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감정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게 그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첩경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화가 났을 때 내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내 안을. 근데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말 자체가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들여다봐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는 내 안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구체적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것도 이제 같은 이치입니다. 내 안이라는 거는, 나라는 것은 이제 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마음 자체가 될 수도 있는데, 몸 속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가슴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모든 게 다 비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뱃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는 모든 게 다 비어버리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다 보이는데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비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만미터 상고에서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 마음 속의 이미지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기 10년 뒤의 시점에서 20년 뒤의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장면을 20년 뒤의 시점을 이렇게 쫙 되돌아보면은 마치 그 흑백 사진처럼 마음속에 이미지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실제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소풍 갔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면은 다 이미지로 남아있죠.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남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미지인데 현재의 순간에만 이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생생한 현실로 보이는 겁니다. 네, 화를 다스리는 가장 그 근원적인 이치, 그것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는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 경계선이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정이 어디서 솟아올라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내 감정이 끼어들지 않게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펴보면 저절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는 네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현실은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텐데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습니까? 네. 만일 내일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꼴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현실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가 육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 지금 한 할머니가 보이는데요. 이 할머니는 102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댄서로서 활동을 했는데 젊었을 때 댄서로 활동할 때 이제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저 비디오를 가만히 보면은 저것은 이미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 전체가 이미지의 연속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앉아서 요양원 침대 위에 누워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데요. 지난 날 이렇게 다 되돌아보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이미지 속에 모든 감정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감정은 저절로 다 솟아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진을 한 장 볼 때도 그 사진 한 장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갔던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딱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속에 이때 친구는 누구누구였었지, 그때는 어디를 갔었지, 그때는 내 느낌이 어땠었지, 또 그때는 얼마나 기뻤었는지, 또 그때 소풍 갈 때 도시락은 엄마가 어떻게 싸줬는지 이게 다 떠올라요. 그래서 이미지를 볼 때 그 감정이라든가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이미지를 보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떠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까? 모든 것은 우리는 이제 아주 생생한 현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쪼개서 보면 1초에 만 44번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 1초에 만 44번으로 이렇게 그 순간을 탁 쪼개서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1초에 1044번 이렇게 빛이 이렇게 명멸하면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사람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빛이 반짝반짝하면 1초에 1044번 명멸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명멸하면서 진동이 생겼죠.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서. 진동이 생기면 또 소리도 나요. 왜냐면 오락내락 하니까 소리가 나죠. 그 이치를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파도가 있는데, 우리가 외견상 보면은 파도죠. 파도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올라가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올라가는 에너지는 이 원래는 텅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에너지는 이 없는 거가 새로 생겼으니까 플러스 에너지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에너지는 이 내려가는 에너지를 미리 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에너지. 그런데 내려갈 때는 또 마이너스 에너지가 되죠. 내려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에너지. 그럼 또 내려가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또 생기고 내려가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빌려서 또 플러스 에너지가 생기고 오락내락 오락내락. 그런데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 다 합치면 제로가 돼버리죠. 텅 비어버리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빼기 내려가는 에너지 마이너스 다 합쳐버리면 제로죠.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텅 빈 공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그림 하나만 보니까 다 이해가시죠?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딱 들어 올릴 때는 들어 올리는 에너지는 플러스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들어 올리면 내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들어 올림도 없고 내림도 없어요, 사실은. 올리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로예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사실은 제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전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몸의 그 70%는 물이죠. 그럼 제 몸에서 물을 빼면은 제 몸의 70%가 사라지죠. 나머지 30%는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뼈, 살, 근육인데, 그 음식을 다 빼버리면 나머지 30%도 사라지죠. 없죠? 없는데 보이잖아요. 헛개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 멀리서 보면 다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의 시점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마음속에 이미지로 딱 남아있죠. 우리가 죽을 때, 죽는 시점에서 딱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냥 이미지로만 딱 보이는 거예요. 더 만질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죽는 시점에서 모든 것을 인생 전체를 쫙 되돌아보면은 인생은 꿈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죽는 시점에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소리가 나고, 이렇게 오락내락 하니까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나는데, 이 물을 이렇게 진동시켜봐요.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면은, 물 자체가 변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물입니다. 물인데, 소리의 그 진동수를 점점 높여준 거예요. 계속 빠른 진동수. 자, 이거는 이제, 물에다가 옥수수 가루, 옥수수 전분을 이렇게 타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옥수수 전분을 이렇게 딱 붓습니다. 옥수수 전분을 부으면, 붓고서 저기다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소리를 들려주면 저렇게 막 모양이 생기죠. 저게 그냥 물인데, 물에다 옥수수 가루를 딱 탔을 뿐인데, 저런 모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동하면 이렇게 형체가 생긴 겁니다. 사람도 사실은 진동하는 그 진동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진동하는 진동체고.
근데 이제 진동하는, 너무 빠르게 진동하니까 우리가 이제 못 알아본 거죠. 자, 이거 보세요. 물이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진동시키면. 소리를 들려주면 이런 진동을, 이런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살아서 움직이죠. 사람도 진동시키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동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진동을 안 시키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진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립대 이론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 교수는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진동하는 끈들의 교향곡이다라고 말했어요. 다 소리라는 얘기죠. 자, 진동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죠. 실제로 잡히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다 진동체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저 이론적인 거는 골치 아프니까 됐고.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자, 이제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 이제 현실은 내 마음속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했죠.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그 동료를,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를 보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이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열등감이 생기죠. 왜? 나하고 똑같이 돌아가는데 별로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먼저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죠.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럼 열등감이 생긴다는 말은, 내가 남보다 뒤졌을 때 열등감이 생긴다는 말은 내가 남보다 높아졌을 때, 그때는 우월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내가 남보다 뒤졌을 때 열등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남보다 높아졌을 때 우월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우월감, 열등감이 없으면 상대가, 동료가 승진을 하든 말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나는 그냥 늘 편안해요. 평온해요. 그래서 그 현실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럼 열등감을 아주 내가 심하게 느낄 경우에, 그러면 그걸 품고 이제 직장 다니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출근했는데 바로 앞에 승진한 그 내 동료가 이제 부장이나 국장이라고 딱 흔히 앉아있고, 나는 그 옆에 이렇게 작은 의자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억눌러 놓게 돼요. 억눌러 놓으면은 더 거세게 일어나죠. 더 거세게 일어나면은 더 거센 힘으로 억눌러 놔야 되겠죠. 그러면 더 거세게 일어나겠죠. 그럼 더 거세게 억눌러 놓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지친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직장 생활 여기 못하겠다. 난 도저히 억울해서 못하겠다, 여기서. 난 이런 꼴 못 보고 산다. 그러면 그럴 때 직장을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우리 흔히 현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도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 무슨 분란이 일어나도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러고 친구가, 동료가 출세를 하면 축하한다. 하고 마음도 그렇게 넘어가고, 내가 우월해졌을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평범하게 넘어가는 거. 예. 그게 소위 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범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도통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고, 좋은 질문을. 감정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을 관찰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오르내리는지. 감정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올라가는 감정이 있으면은 또 내려가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 올라가는 감정이 사라지면 내려가는 감정이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떤 기쁨을 느낀다. 기쁜 일을 해가지고 기쁨을 느낀다. 그러면은 기쁨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어요. 기쁜 일이 지나면은 슬픈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은 그 이면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또 숨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짝이니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야 합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이 있으면 올라가면은 또 불행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슬프시죠? 아이고, 그러면 난 마음 놓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이면에 그 반대되는 감정이 뒤따라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기쁨이라는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내 자신이 그 기쁨이다라는 그 기쁨의 에너지 덩어리와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내가 거의 파묻혀버리죠. 거기에 도취돼 버리면은 도취된 그 감정이 이제 사라지면 또 반드시 슬픔이 오거든요. 아, 기쁨이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이제 혼자 남고 혼자 쓸쓸하고 이제 나를 이제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슬픔이 찾아와요. 여러 사람이 식구들이 이제 모여서 어디 떠들썩하게 어디 가서 놀고 막 이러다가 혼자서 텅 빈 집에 홀로 남아있으면은 그러면 슬픔이 찾아오죠. 그럼 왜 슬픔이 찾아오냐? 내가 한 덩어리가 됐었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감정과. 그런데 내가 슬픔이라는 감정과 한 덩어리가 안 되고 멀리서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로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 내 마음속에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한 덩어리가 안 되면서 기쁨을 마음껏 맛볼 수가 있어요. 더 잘 맛볼 수 있죠. 왜냐면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아, 기쁠 때는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야, 호기심을 갖고 이제 기쁨을 이렇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느끼지만 아, 근데 나는 슬픔은 느끼기 싫다. 그러면 멀리서 아, 이런 기쁨 이면에는 슬픔이 있는데 나는 이거는 느끼기 싫다. 그러면 내가 안 느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덩어리가 된 적이 없으니까.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한 덩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즐겼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감정의 오르내림을 내가 멀리서 관찰하면 마음속에서 오르내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관찰하면 그러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감정 자체가 나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화를 내더라도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공명을 하지 않죠.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내 마음속에 화가 안 들어있으면 나는 공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감정을 이렇게 막 화를 짓눌러 놓고 다른 감정도 억눌러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역효과예요. 억눌러 놓지 말고 아, 내 마음속에 화가 들어있구나. 내 마음속에 슬픔이 들어있구나.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들어있구나. 이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얘기죠.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몸으로 뭐 감정이 보이지도 않는데 야, 이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저렇게 대시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몸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슬픈 감정도 존중을 해주고 또 외로운 감정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감정 자체는 좋다, 싫다,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없어요. 감정 자체는 그냥 감정 자체예요. 그 에너지의 흐름이 아까 그림 보셨죠? 에너지의 파동, 물결입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은 그냥 흘러가는데 아이고 이 감정은 내가 불편하다, 불쾌하다 그래서 꽉 억누르면은 마음속에 갇혀버리겠죠. 그러면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내 몸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물결끼리 확 이렇게 엉키고 설키면은 감정이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렇게 쫙 받아들여요. 내 몸도 받아들이고 감정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념이나 포기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 다르죠. 체념이나 포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다. 나는 저거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체념이나 포기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감정도 억누르거나 이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나는 체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 체념 자체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난 무력감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무력감이 올라오면 무력감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바라보고 또 내가 인생살이를 하다가 정말 내가 이런 거는 도저히 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시골 가서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 의도가 어떤 그 마음이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놔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욕망을 못 이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이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 이 욕구가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체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존중을 해주고,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 상대되는 감정을 둘 다 양쪽을 바라보면 어느 한쪽과도 동의시키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 이면에는 미움이 있구나. 그럼 사랑과 미움 양쪽을 다 바라보면 어느 한쪽과 나를 동의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 감정에 내가 휘말리질 않죠. 그래서 사랑할 때도 좋고 미움이 올라와도 좋고 왜? 그건 나의 일부가 아니니까 그냥 흘러가는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늘 편안하죠. 내 마음이 늘 편안하면 인생 자체도 편안하게 전개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탁 붙들려 있으면 갇혀 있으면은 인생은 슬프게 전개돼요. 왜? 슬픔이라는 감정 에너지의 주파수와 맞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아까 저기 파동이라고 했죠. 물결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트할 때도 그 결혼 상대를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데이트 상대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감정이 들어있는데 그 감정의 주파수와 맞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모르지만 아까 이제 무의식을 제가 설명드렸죠. 이 3, 4m 공간에 이렇게 무의식적인 그 감정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감정들이 다 주파수가 달라요. 슬픔의 주파수가 다르고 화해의 주파수가 다르고 또 기쁨의 주파수가 다르고 그럼 그 주파수에 맞는 감정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서로 끌려오겠죠.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누구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그 에너지의 주파수가 맞는 직장에 들어가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을 아이로 낳고 이런 겁니다. 좋다 싫다는 우리 두뇌 생각이고 좋다 싫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주파수가 맞으면 만나는 거예요.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것도 사람의 마음이 그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분류하는 거지. 그건 감정은 그냥 감정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 그 이성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긴장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는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남자들의 경우는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가 곧 여자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강할수록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멋진 남자가 있다. 근데 그 남자가 내가 만난다. 그럼 나는 긴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긴장하죠.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으니까.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크니까. 근데 내가 그러면 10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대면을 한다. 그럼 어떤 성적으로,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야 이제 다 뭐 그런 건 이제 다른 문제고, 성적으로 내가 끌리겠습니까? 안 끌리겠습니까? 안 끌리죠. 그거는 뭐 이제 본능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긴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긴장을 왜 안 합니까? 안 끌리고. 예, 맞습니다.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긴장하죠.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대중 앞에 서서 이 연설을 한다. 또 발표를 한다. 이럴 때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잘 보이고 싶거든요. 잘 보여서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러면 내 생존에 유리하죠. 그럼 발표 하나 잘하고 내가 어디, 혹시 압니까? 나중에 어디 취직 자리가 들어올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거나, 이럴 때는 그 감정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짝이 되는 감정을 같이 보라는 얘기죠. 내가 긴장한다. 이성 앞에서는 지나치게 긴장한다. 떨린다. 그럴 때는 이 감정 이면에는 내가 이상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구나. 그 감정을 두 개를 다 동시에 보면은 합치면 제로죠. 숨어있는 감정하고 표면에 나타나는 감정을 이렇게 합쳐서 딱 보면은 내가 어느 감정에게도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또 제가 이제 아는 저희 동료 중에 회사에서 저 젊은 시절에는 별로 인정을 못 받다가 막판에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너무나 좋은데 늘 불안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불안하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데 이게 꿈만 같아서 언제 이거 사라질지 모른다. 이게 불안감이 드는 경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행복감을 붙잡고 싶은 감정이 있거든요. 붙잡고 싶으니까 그 행복감을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감 이면에는 붙잡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보면은 불안이 사라지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이 행복감을 붙잡으려 하고 있구나. 붙잡으려는 그 감정을 내가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면은 거기 같이 붙어 있는 그 불안감도 떨어져 나가죠. 짝이 되는 감정은 늘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뒷면을 인식을 하는데 동전의 양면을 둘 다 받아들이면 어느 한쪽 면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죠. 툭 하면 그 아침에 전화하는 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오늘 아침 밥 잘 먹여서 출근시켰냐? 이렇게 물어봐요. 흔히 듣는 얘기죠.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그거 이렇게 간섭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거. 잔소리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똑같은 잔소리를 하나, 그 미운 생각이 올라와요. 미움이. 시어머니 밉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전화질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면은 참 밉다. 미움이 올라와요. 근데 그 미움을 자꾸 억눌러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미워지죠. 왜? 미움을 억눌러 오면은 이게 이 억눌린 미움이라는 그 에너지가 더 거세게 저항을 하거든요. 그럼 더 세게 억눌러요. 그럼 더 세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억눌러 놓은 상태에서 시어머니 전화 목소리가 딱 들리면은 자극을 받죠. 더 미운 거죠.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명절 때 저 시어머니하고 만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긴 한데 막 이제 그 몸도 긴장되고 이 근육도 긴장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참았기 때문에. 참은 감정을 이렇게 억눌러 오면은 그게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억눌러 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이제 그 생각의 에너지가 이게 생각의 힘으로 눌러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감정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마주칠 때는 그게 극도로 이제 감정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 감정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감정만 인정해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만 인정해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동전의 앞면만 그 인정해준다고 그 동전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네. 그 뒷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는 내가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사랑받지 않고 지내면 불편하잖아요. 네. 남편하고 헤어질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움 이면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감정이 숨어 있구나. 그걸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면 두 가지 감정, 어느 한쪽 감정에도 쏠리지 않으니까 나로부터 분리되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감정이 다시 또 오르더라도 나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이 감정이 또 올라오네 하고 바라보면은 가볍게 이제 사라지죠. 또 올라오면 또 바라보고 그러면은 점점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 감정이 아주 세면은 미움의 감정이 아주 세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움의 감정이 가벼우면 쉽게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이 감정은 떨어져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오르는지를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이미지하고 똑같다.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에서 이 축소된, 어마어마하게 축소된 모습으로 그 현실을 보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축소된 이제 현실의 이미지가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두뇌가 어마어마하게 확대해서 보는 게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다.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일을 이렇게 쫙 되돌아보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 이렇게 쫙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근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데 또 이제 뭐 동창회에서 만나면은 이제 육안으로 현실 속에서 보게 되죠. 현실 속에서 보는 그 친구.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저 동창 모임에서 그 친구를 만나는데 생생한 또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이미지도 또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또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로 그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이미지입니다. 마음속의 이미지. 마음속의 이미지가 마음 밖에 이미지로 플레이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플레이되는 이미지, 현실 속의 이미지를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이미지 속에는 감정이 배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면 감정이 오른다, 솟아오른다. 그 솟아오르는 감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미지로 창조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면 현실 속에서 내가 아주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로 보게 되느냐? 천사로 보게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싫은 사람으로. 싫은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역할을 하고 싶지. 그런데 그 악역을 맡아서 플레이를 하는, 연극을 하는 겁니다. 연기를. 나한테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예. 아까 현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투영시키는 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다들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진짜 현실. 네. 진짜 현실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이 아주 생생하다고 느끼죠. 꿈속에서는. 그죠? 꿈속에서도 거기서도 뭐 저기 그 3차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뭐 어디 뛰어오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디 산에 오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 아주 생생하게 플레이 되는데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그 현실이라고 믿는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는 생생한 현실인데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다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이 순간만 지나면 다 영화예요. 여기 1시간 뒤에 이게 딱 이 장면을 되돌아보세요. 더 만질 수도 없고, 또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아, 이게 마음속에 꿈이었구나. 그런데 꿈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꿈이라는 사실 몰라요. 그 꿈이라는 사실에,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언제냐?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이게 다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죽음의 순간에는 바로 다음 순간이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내 몸도 사라지고, 내 가족도 사라지고, 내 재산도 사라지고, 자연도 사라지고, 내가 속해 있는 우주도 사라지고, 모든 건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미래가 존재하지도 않고, 또 과거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만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다 꿈이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인생이 꿈이라는 걸 알고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내일이라는 현실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내후년이라는, 내년, 내후년에이라는 그 시간적으로 그 현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아, 이건 현실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꿈 속에 있을 때는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꿈이 끝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 꿈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 이게 꿈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 꿈이 꾸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미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꿈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쁨을 겪을 때 기쁨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반대되는 감정, 슬픔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불행을 겪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사랑을 겪는다고 해서 그 이면에 있는 그 미움을 반드시 겪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이치를 알면 이 감정 자체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감정 자체가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느 감정과도 어느 한쪽 감정과도 나 자신을 동일시키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는 감정과 나를 동일시키지 않으면 그 기쁨 이면에 슬픔이라는 감정과도 동일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쁨을 내가 마음껏 맛보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맛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오르내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거기에 휘말려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감정이 흘러가는 오르내리는 이치를 이해하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부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4주간에 걸쳐서 그 강연을 했는데요. 제가 드린 강연이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4주 동안 지혜 다락방에서 멘탈 연구가 김상훈 씨 모시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